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이제 물가와 실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들이 보면은 이제, 아유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장바구니 살 게 없다. 가도 이제 뭐 10,000원이면 도대체 뭘 사냐라고 이제 푸념 섞인 얘기를 많이 하신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물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 요거를 물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라면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뭐 피자 가격이 있고, 우리가 쓰는 가방이라든가 신발, 아니면은 뭐 운동화, 뭐 이런 것들 등등등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가격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다 더해주고서 그 더한 개수만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종합해 평균한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그 평균한 가격이 물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 이거를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 마인드 맵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자, 물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서 이제 물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지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숫자예요. 숫자인데 이 지표죠. 경제 지표인데 어느 만큼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이 지수로 알아보는 건데, 자, 물가 변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수치로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종류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뭐 투출입 물가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사고 있는 물건의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격들을 평균한 거예요. 평균한 건데, 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해서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재화, 뭐 물건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이제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작성한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소비자들이 주로 쓰게 되는 489가지의 품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489개의 평균적인 수치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생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수로서 나타낸 거고요. 수출입 물가지수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가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을 물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평균적으로 물가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올랐다. 지속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지속적으로 올랐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설명할까? 자, 예전에 선생님 때 1990년도 때, 9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990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1,000원이었는데 현재 2015년에 와서는 지금 짜장면 가격이 4,000원입니다. 뭐 우리 동네는 뭐 비싸요, 우리 동네는 좀 더 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1,000원에서 4,000원으로 지금 가격이 오른 거죠. 근데 비단 짜장면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요. 짬뽕 가격도 올랐고요. 당시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과자인 이제 바나나 킥도 예전에 100원이었는데 요즘에는 1,000원, 뭐 좀 비싼 데는 2,000원까지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요. 물가가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걸 보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측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 측 요인이 있습니다. 자, 수요 측 요인을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수요가 많아요. 살려는 사람 많은데 팔려는 건 별로 없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500개가 있어요. 500개가 뭐가 있냐면은 뭐 핸드폰이 딱 전국에 500개만 있다고 칩시다. 자, 500개만 있는데 근데 전국의 국민의 수는 국민은 한 5천 명이라고 쳐봅시다. 어,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딱 500명이었는데요. 500명에서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5천 명으로 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하나씩 원래 배분을 받을 수 있다가 이 500개를 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죠. 그러면은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얼마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손에 넣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컨대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요거를 A국이라고 쳐봅시다. 여기 A국입니다. 자, 이게 나라예요. 자, 모든 거는 다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세터리스 파리부스라 그래가지고 이 외의 모든 조건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안에 지금 이 A국에는 얼마가 지금 총 유통이 되고 있냐면요, 100원이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 안에는 물건이 오로지 뭐만 파냐면은 쌀만 팔고 있다고 칩시다. 쌀 10kg이 이 나라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나라에는 지금 오로지 물건은 10kg만 있고요. 쌀 10kg만 있고 돈은 오로지 100원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kg당 얼마일까요? 1kg당 10원이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찍어내 버렸던 겁니다. 돈을 더 찍어내 가지고 이제 시중에 돈이 100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공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자, 여기 유통되는 돈이 이제 100원이 아니고 1000원으로 올랐더니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럼 10kg을 1000원으로 이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kg당 얼마가 될까요? 네, 1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kg당 원래 1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올랐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죠. 즉,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 서플라이라 그래가지고 통화 공급량이 좀 더 이제 늘어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게 될 경우 물건 가격이 평균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수요 측면의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비가 올라갈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뭔 이야기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자동차를 생산을 하든 아니면 뭐 타이어를 생산을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석유가 좀 들어가죠. 원유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원유에서부터 석유도 이제 추출해내고 휘발유도 추출해내는데, 자,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석유, 휘발유 이런 거를 만드는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생산비가 올라가겠죠.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은 비싸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뭐 타이어 예를 들었는데,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껍데기, 그 불순물을 남은 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석유 자체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타이어 가격도 당연히 또 올라지겠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그 가격도 마찬가지 또 비싸지게 되고요. 거의 투입되는 비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일단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화폐 가치가 일단 떨어져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요때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때 처음에 이제 100원만 유통되던 시기를, 아니다, 요걸로 말고 요걸로 합시다. 자, 1000원, 4000원,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이 1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1000원의 가치는, 90년도에 1000원의 가치는 짜장면 한 그릇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 1000원의 가치는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4분의 1그릇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누가 유리하냐? 실물자산 소유자는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짜장면을 소유한 사람은 유리한 거예요. 짜장면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 같은 건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오르죠. 인플레이션이 나면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실물자산 소유자는 유리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봅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는 빚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빚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는 예컨대 한 요만큼의 가치였지만 이제는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갚는 순간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불리한 사람을 봅시다. 현금 자산을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 다시 한번 또 예를 들면 자 짜장면 1,000원 예를 들면 월급이 1,000원이야. 월급이 1,000원이었는데 그럼 월급이 1,000원일 경우에는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었는데 이제 월급 1,000원 그대로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4,000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지를 못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가치,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고요.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권리예요. 권리를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빌려줬을 때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훨씬 불리하겠죠. 그리고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이제 봉급생활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게 되면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고, 자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단 미래 경제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죠. 왜냐면은 놔봤자 그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물 자산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투자를 넘어서 이제 투기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건전한 경제 활동이 확산됩니다. 돈을 어떻게든 불려보기 위해서. 그래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세태가 나타나면서 불건전한 경제 활동이 확산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산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왜냐? 자,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삼성에서 팔고 있는 노트북이 있고요. 그리고 M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과 그려진 거기. 자, 그래서 우리나라랑 얘네랑 노트북 가격이 원래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이라고 치고 얘네도 원래 10,000원이었어요. 하나로 하면.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이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20,000원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를 수출을 해야 되죠. 수출을 하는데 외국에서 원래 팔고 있는 거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가격은 높여서 판다? 그럼 수출을 많이 할까요? 못 할까요? 예, 못 합니다. 근데 반면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거 왜 이렇게 비싸지? 딴 나라 거 되게 싸네? 라고 하면서 수입은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업자는 불리한 반면 수입업자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이 수지가 맞지 않는 수입과 지출이 이제 맞지 않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물가를 잡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일단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과다한 재정 지출을 축소를 시키고, 즉 쓸데없이 돈을 이제 시중에다가 풀게 되면 그 돈이 아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또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 지출을 축소를 함으로써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좀 이제 모으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급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공급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품이라든가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정책으로 이제 제대로 승부를 봐줘야지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딴 데 이제 땅에다가 투자하고 이러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되겠죠. 저축을 하게 되면 시중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저축을 유도해서 이제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게 입장에서는 일단 과소비하면 안 되겠죠.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요. 사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사놓을수록 그러면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태도 당연히 진행하겠고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이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아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향.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유리한 사람은 누구고 불리한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자, 일단 그냥 해봅시다. 자, 상가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뭘까요? 부동산 업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리해지겠죠. 가격이 이게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자, 이 가정주부 같은데 이자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서 예금한 보람이 없네. 이제 금융자산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이자는 그대로인데 그럼 이 사람은 좀 불리해지게 되겠죠. 공장 땅값도 오르고 은행에서 빌린 빚의 부담도 주고 있어. 일단 돈 빌린 사람한테 채무자죠. 채무자인데 이 사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겁나 유리하죠. 땅값 오르니까 거기다가 이제 빚도 점점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리하고요.
자, 이 사람은 월급 생활자인 것 같아요. 임금 그대로인데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왜냐? 일 열심히 해와야 살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든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또 불리하네요. 구분해서 써보시고요. 다음, 자, 물가하고 항상 이제 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실업입니다. 실업. 실업. 직장을 잃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를 마인드맵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실업하면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이죠. 중3이니까 뭐 넘은 친구도 있고 안 넘은 친구도 있겠네요. 자, 요때 이제 만 15세 이상 인구를 이제 노동 가능 인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혹은 뭐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실업자일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업자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할 의사가 없어요. 일할 의사가 없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일할 의사가 없으세요. 그리고 자발적 실업자, 나도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 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럼 실업자는 아니에요. 자, 뭔 얘기냐 하면, 자, 실업의 의미를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일할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여러분 같이 이제 일할 의사가 없다든가 아니면 일할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 일할 의사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업을 한 사람들을 보고 취업자라고 하고요.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근데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실업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와 취업자 이 두 부류를 합쳐가지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의 반대말이 이 말이죠.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아예 일할 의사와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 실업자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주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일자리를 굳이 구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일을 하겠다, 그냥 가사노동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나왔던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실업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실업의 종류 몇 가지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실업의 유형입니다. 일단 경기적 실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생겨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불경기야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이제 경기적 실업이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산업 구조가 변화를 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탄광을 개발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구조적 실업을 당한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또 뭐 예전에는 미싱, 이제 재봉사 이런 분들이 이제 유망 직종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기계가 많이 대체되게 되면서 그분들이 실업을 겪었다면 그것도 이제 구조적 실업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마찬가지 계절의 요인에 의한 고용기의 감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름 한철 장사 아니면 겨울 한철 장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조금 그러시죠. 유사한 사례인데 뭐 농번기 때 되게 바쁘다가 막 겨울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겨울은 계절적 실업의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마찰적 실업은 뭐냐면은 마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A 직장에서 이제 B 직장으로 옮겨가는 사이에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인데요. 사실 저도 이런 실업의 종류를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 뭐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었는데 저는 교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나 여기 사표를 내고 이쪽으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발생한 실업을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실업의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제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 구하는 법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 실업은 일단 영향을 봅시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돈을 못 버니까 생계유지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뭔가 좀 기쁨도 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아실현의 기회가 박탈되게 되고 불안합니다. 저도 잠깐 그런 이제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일단 경제 성장이 저해되게 되죠. 생산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운 인적 자원들이 낭비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실업자가 이제 100만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되게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지금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국가 차원에서 보면 큰 낭비겠죠. 그리고 사회도 불안해지고요.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집니다. 왜 선생님 정부가 왜 재정 부담이 커져요? 실업보험, 예, 뭐 실업수당 뭐 이런 거라 그래가지고요. 저도 한 세 달을 받았었는데 실업수당을 한 달에 그때 당시에 120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국가에서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재정 부담이 좀 커지겠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자, 그럼 실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개인적으로는 겁나 노력해야 되겠죠. 자기계발 노력 당연히 해야 되고요. 기업은 프론티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자꾸 창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부 같은 경우엔 경기적 실업,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세금 비율과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쓰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요. 공공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래도 기업 투자를 이제 유인을 해야 되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이제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은 뭐 댐도 만들고 이러려면은 뭐 포크레인 업자도 있어야 되고 뭐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아니면은 저기 이제 그 주변에서 만약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주무시게 되면 숙박업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 주변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당도 활성화 될 것이고 공공사업을 확대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개발을 해드려야죠. 나는 예전에 이제 광산에서 일하는 게 전부였었던 사람인데 광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컴퓨터를 새로 배운듯이 아니면 뭐 요리를 배우든지 하면서 이런 인력 개발 및 기술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주변에 강동구에는 거의 동부 인력 기술 개발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기술 교육 같은 경우는 100%다 무료죠.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계절적 수입 실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실업입니다. 계절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입원을 제공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름에 수영 강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스키까지 배워가지고 여름 겨울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농번기 때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다면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부업으로 뭐 다른 장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를 해주셔야겠죠.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직장 혹은 자신한테 맞는 직장을 가려고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그 뒤쪽에 있는 이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 이거 좀 이제 세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하도 그때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이었대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갈 때 계산을 하려고 한대요. 왜냐면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은 식당 주인 입장에서 가급적 좀 천천히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이제 가져갔어요. 돈을 엄청 많이 4조 마르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한테 이제 1,000원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조금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물가와 실업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보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